경제의 거시적인 크고 작은 사이클이 있다. 이 사이클은 정책으로 바꿀 수가 없다. 미국 경제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너무 높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는 상승 추세인데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 예, 3분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부양책,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정책을 써서 경제를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요구고, 근데 연준의 고민은 좀 다른 데 있겠죠. 연준은 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저 기자 질문에 뭐 어떤 촉도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여기서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저는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정 수준 유지하고 지금 가끔 뭐 우리나라 거의 정책 당국자들 이야기합니다만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 괴리가 좀 그냥 안만하게 축소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요. 그게 그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그 연착륙보다 경착륙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거리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그 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땡겨진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 컨택트 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하여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커졌었던 건데 예. 오히려 뭐 주가는 좀 흔들리고 정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 트럼프가 그립다. 트럼프의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바로 트윗 날리잖아요. 예. 연준 뭐 해라 뭐 하고. 예. 이게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의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대통령 말 한마디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오랫동안 경제를 지켜보면서 경제의 거시적인 크고 작은 사이클이 있다. 이 사이클은 정책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 고위 공산당 관리가 중국 공산당원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중국 같은 사회주의에서도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뭐 정책 가지고 큰 흐름은 저는 변경시킬 수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실 그 돈이 이렇게 쏟아져도 사실 작년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금리는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요즘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좀 빠르게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그동안 물가가 안 오르는가. 그걸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론자는 죽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렇죠. 물가가 안 오른 거거든요. 특히 미국 물가가 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론자는 죽었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인플레 문제가 대기되니까 다시 그런 문제가 통화하고 물가하고 관계가 이야기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제 이론에 경제 언론에도 나옵니다. 피셔의 화폐 수량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화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플러스 그 다음에 유통속도 변화율 그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실질 GDP 성장률 거래량이 일정하다면 통화량 증가한 만큼 인플레가 돼야 된다.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해도 인플레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요새 저도 곰곰이 지금 그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올랐을까? 근데 저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요. 중국이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 2000년 이후로 한 4조 5천억 달러 벌어갔거든요. 중국이 미국이 그렇게 푼 돈을 중국이 무역 적자로 다 흡수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부 가지고 뭐 미국 국채 사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로 1조 달러 이상 다시 들어갔습니다만은 나머지가 4조 달러, 뭐 3조 5천억 달러는 다른 중국에 잠겨 있거든요. 다른 어떤데. 네. 예, 그래서 미국 물가가 안 올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앞으로는 예, 미국의 대미, 대중 무역 적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돈이 미국에 남아있을 텐데, 과거처럼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니까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의 요인으로는 또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도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예.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서 역시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싸게 파는 거니까. 예. 결국 이제 그 중심은 중국.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중 갈등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뭐 우려도 있지만 그 뭐 요번에 그 처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양쪽 정부가 접촉했는데 되게 뭐 신냉전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싸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어려운 세계 경제를 서로 협력해서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반목이 됐을 때 더 뭔가 어려워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지금 패권 국가가 된 거는 민주주의하고 인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권 가지고 중국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간섭하지 말라. 예, 제가 최근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 못 가봤습니다만은 2년 전에 중국 가보니까 뭐 중국 젊은이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그 시진핑을 많이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시진핑 지지도가 더 높대요. 미국하고 한번 붙어봐라. 싸워봐라. 그래서 이번에 그 2+2 회담이라고 미중 알래스카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뭐 자기 스스로 뭔가 뭐라 그러지? 자화자찬하는 느낌 이런 게 있던데. 네, 그래서 중국의 좀 지식인들 좀 나이 든 분은 힘을 더 키워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라 그러는데 네, 젊은 사람들 좀 생각은 다르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미국 GDP의 70%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네. 뭐 이대로 가다는 제가 추정해 보니까 빠르면 2029년 정도에는 미국 GDP가 중국을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이 GDP의 질적인 면,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조금 들어가서 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GDP 가운데는 이제 상당수가 외국계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예. 중국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들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수출되면서 중국 수치에는 잡히지만 개별 단으로 가면은 각 기업들, 그 기업이 속한 나라들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갖는 건 인건비라든 아주 작은 포지션이고 정말 큰 부가가치는 그 개별 단 기업들과 그 기업이 속한 나라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70%라는 거는 상당히 허수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뭐 1인당 국민소득 미국은 뭐 6만 달러를 넘었는데 네. 뭐 중국은 이제 겨우 1만 달러니까요. 뭐 그런 1인당 GDP 차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또 가지고 가는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있고 그거 생각하면은 뭐 GDP라는 게 외국이 생산한 것까지 좀 포함되니까요. 아마 그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는 그렇다는 거죠. 중국 GDP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미국 GDP는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덜 늘어나니까 뭐 2029년 가면은 뭐 미국 GDP보다 중국 GDP가 앞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GDP 규모로 봐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달러와 그 패권을 뭐 요새 디지털 화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또 경제를 또 불확실성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게 또 하나의 위기의 시작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뭐 단기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올해 뭐 달러 가치 약간 반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 환율은 그 나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GDP가 2000년 초반 때 한때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어요. 지금 24% 떨어졌고 뭐 IMF가 2025년까지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거죠. 네. 미국 GDP가 줄어든 만큼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이다. 이런 게 사실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예,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0년 전에는 예,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근데 작년 9월까지 IMF 통계를 보니까 60%로 줄어들었거든요. 달러 비중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예, 달러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새 뭐 비트코인 제가 뭐 그쪽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왜 저렇게 오를까? 그것도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미국 경제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대부채도 지금 GDP 대비 64%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시선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신뢰를 보냈었는데 신뢰에서 그 조금 의심적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비중 떨어지고 그 달러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도 가치가 지금 올라가지 않냐, 가격이 올라가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달러 가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주 요인으로 보는데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도 물론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달러는 다시 강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 돈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대로 쓰여지면 다시 경제는 살아나면서 예,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지난번에 그 MMT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돈이 실물 경제로 제대로 가가지고 뭐 R&D 투자하고 생산성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올라오고 예, 그렇게 되면 달러가 계속 강세, 미국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데 과연 그 돈들이 그렇게 쓰여질 것인가? 예, 그게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세계가 그거를 흡수해줬다는 거죠. 특히 중국이 예, 미국 달러를 많이 흡수해줬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물가가 오르면은 또 물가가 오르면은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이 돈을 잘못 쓰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또 미국 사람들은 기업은 뭐 중간재, 원자재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되고 미국 소비자들도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되고 물가가 또 오르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최악의 상황인데. 그래서 예, 미국의 그 돈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얼마나 잘 써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느냐. 그래서 미국 GDP가 계속 지금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데 이거를 방향을 전환시키면은 그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로 갈 수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추세라는 거는 아까 정책으로 제가 바꿀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추세라는 거는 뭐 미국이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게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뭐 인프라 사업 뭐 3조 달러를 투자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그 말씀하신 추세,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다시 이렇게 살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생산성이 1990년대 중반 이후가 IT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네. 예를 들어 그 이전에는 뭐 1980년부터 95년 이전까지는 미국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한 1.5% 안팎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1995년에서 2005년 뭐 정보통신혁명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한 2.5%까지 갔거든요. 예, 그런데 2008년 이후로는 지금 1.4%로 오히려 70년대보다 생산성 증가율이 더 낮아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사회 간접 투자, R&D 투자 해가지고 생산성을 다시 올리면은 뭐 그런 상황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측면에서 그 앨런 지금 저 재무장관이 고학경제라고 그러죠. 네. 예, 그분도
수요를 우선 부양해가지고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면 수요를 부양하면 수요가 넘어서면 공급 능력도 뒤따라 확충될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미국 생산성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런 큰 추세를 아직 바꿀 단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런 뭐 3조 달러 뭐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재정 정책이 인프라 정책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예, 사실 그동안 미국이 이 인프라 투자를 너무 덜 했어요. 그러게요. 뭐 예. 갔다 오신 분들은 난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 예,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오히려 우리나라 살다 미국 가서 살다 보면 뭐 도로 같은 사정도 불편하다고 그러는데요. 뭐 인프라 투자를 너무 안 했죠. 그거를 조금 하자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게 근데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론 경제 회복에 분명히 도움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뭐 이 정도 나가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니까 인플레 압력.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을 막으려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인플레 압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인플레 압력을 막으려면은 결국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을 개선시켜가지고 공급 국소를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하고 노동 생산성을 늘리면은 공급 국소 우측으로 이동해가지고 성장률도 높아지면서 물가는 안정되는 이런 걸 뭐 신경제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한데 그 생산성 증가라는 게 늘 봤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 거거든요. 생산성 증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가 무엇일까를 자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9조 달러, 이거 되면은 뭐, 근데 이제 이미 끝났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요새 떠오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나눴던 뭐 3조 달러 인프라 관련 뭐 부양책, 이게 또 뭔가 경제 회복에 혹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되면서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3조 달러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하면 경제 성장률도 단기적으로 오르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재원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재원 조달하면 우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예. 국채를 발행하면은 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수요해졌어요. 네. 그런데 미국 국채가 지금 27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7조 1000억 달러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중국이 한 1조 9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 일본이 한 1조 2천억 달러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만큼 사줄 여력이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국채 발행이 여의치 않다 하면은, 결국 미국이 세금을 인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왜 청문회에서도, 법인세 인상하겠다. 사실 그 트럼프가 29%, 21%로 내려놨는데요. 예, 지금 바이든 선거 공약이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가계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도 최고세율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법인세가 인상한 만큼 기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경기 부양 때문에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 예, 그 다음에 법인세를 당장은 못 올릴 겁니다. 그 의회 통과돼야 되고, 그렇죠. 뭐 상당히 난관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 방향이 법인세 인상이니까 결국은 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될 때는 기업 이익 상대적인 감소, 이런 두 가지 효과들이 늘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얼마만큼의 악재일지 아니면 예. 호재일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시하는 악재하고 호재 네. 같이 있죠. 근데 어느 게 더 크게 작용하느냐. 네,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가 저평가 적정 수준에 있다면은 호재인데 그게 지금 고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이 지나친 고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지금 이
나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플랫폼 기업들. 예. 이 기업들이 끌어왔지만 결국 지금 이런 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그거를 상쇄할 만큼 빠른 속도로 이익을 내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IT 버블 때는 실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실적이 있지 않냐. 예. 근데 실적을 미리서 앞당겨 주가 반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좀 줄어들면은 또 다른 기업들은 올라가겠죠. 예. 그렇죠. 뭐 서로 뺏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더 오르고 못 올랐던 거는 일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시장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 결국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없을까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처럼 그러니까 결국 또 외국 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한국도 그 사전에 먼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우려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0.4, 작년에 0.5%, 올해는 한 1.5% 오를 텐데요. 물가 목표가 2%거든요. 올라봤자 2% 미만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미국의 지나친 인플레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경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디플레를 우려했는데 디플레 기대 심리가 사라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가 안만에 오르고 오히려 우리 경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리도 미국 금리하고는 방향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금리는 저는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은행 뭐 최고 경영자들 만나면은 과거보다 기업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은행들이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 다음에 유가증권 투자하거든요. 근데 가계들은 계속 저축에 주체예요. 근데 기업이 돈을 덜 빌려 쓴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은 그 돈 가지고 은행은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채권만 많이 살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은행 CEO들 이런 분들은 은행의 경쟁력은 대출에 있는 게 아니라 유가증권 운용에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거기에 은행의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결국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금리도 오르기는 오르겠지만은 미국 금리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환율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현재 뭐 한 130원, 1130원, 예, 113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 하락, 위안,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위안, 원화 가치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에는 크게 오르지만은 저는 3분기에는 미국 물가 보고 미국 금리가 2% 이상 올라가고 금융시장이 약간의 그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환율, 원화 가치 떨어지고 환율은 일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원화 가치는 상승 추세인데 단기적으로는 뭐 올 3분기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올해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약세. 3분기. 그 지금 왜 이게 관심이냐면 요새 그 연기금이 계속 팔면서 수급이 개인만 가지고는 힘들고 이제는 좀 뭔가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든지 우리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이거 들어오겠죠. 근데 최근 글로벌 주식형 펀드 보니까요. 뭐 선진국,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나라가 대만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아, 그래요? 대만, 우리나라 왜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돈이 빠져나갈 것인가? 두 나라 주가가 작년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MSCI 작년에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14%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31% 올랐죠. 예, 그러니까 우리 비중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국 비중이 높아져 버린 것이죠. 이 비중이 낮아지려면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든지 환율이 올라가든지 그대로 이제 달러 가치로 표현하니까 그렇죠. 한국 주가가 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면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3분기에는 저는 환율이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도 좀 조정받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비중이 이제 축소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생각하면서 다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적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연기금처럼 외국인도 그 MSCI 그 펀드에서 계속 이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 그에 매각이 이제 계속 나올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은 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MSCI 그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예.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체질을 사실 바꾸자. 우리가 신흥국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뭐 진짜 그 신흥국에서 벗어나고 선진국에 편입돼야 되는데 근데 뭐 그- 일부 환율 제도 그렇죠.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계속 그 트집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주식시장, 한국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뭐 1월 초에 그 3,266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그거를 돌파하기는 힘들고 계속 2분기까지는 지금처럼 지루한 조정이다. 예. 사실 2달 이상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몇 달 정도 지속되다가 뭐 3분기에는 한 단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보는 거는 그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한 4월 정도에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건가 상승할 것으로 좀 예. 보는데 역시 똑같은 논리신가요? 그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예. 있기 때문에 그게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저 대표적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보는데요. 일평균 수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출 요새 너무 좋다고 예, 실적이. 수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한 주가가 30%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올해 주가 전망하면서 작년에는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는데 올해는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다. 예, 그거는 금융, 특히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나 혹은 뒷걸음질을 하는 가운데 실물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서 이 거리가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거시적인 어떤 세계 경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항상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도 참 그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 뭐 주식시장에 다양한 견해가 있으니까 하나의 견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늘 뭐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네, 워낙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가지고, 예, 좀 다른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의 의견도 잘 참고하셔서 그 가운데 중용을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영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